네. 자, 일부 야인스톡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할게요. 수주 운임 상승, 조선해운 강세, 조선의 파도가 온다입니다. 코스피가 3천선이 붕괴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해운 조선업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운 업종의 장기 불황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국내 조선업체들이 연초부터 릴레이 수주 소식을 전하며 업황 회복에 신호탄을 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이러한 기대감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서 56%를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와 또 벌크선 운임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경기 민감주인 해운 업종에 대한 투자 관심이 계속 몰리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장기 불황을 겪은 만큼 호황 사이클에 진입할 경우 그 반등폭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조선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조선업, 해운업이 지난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사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실리고 있고요. 주가도 조금씩 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랫동안 좀 움츠렸던 만큼 그만큼 더 기지개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도 계속해서 이 수주에 대한 소식, 특히나 연초 들어서 강하게 좀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에 선박 수주를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수주량의 56%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최병훈 전문가님, 이 조선업계 수주 소식이 계속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수주에 대한 호재가 좀 잘 이어질까요? 올해 계속? 저는 먼저 근본적으로 조선이 수주를 1위 하고 수주를 했다고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요? 큰 호재 그전에는 아닌가요? 이제 작년 11월 때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네. 그땐 초보자들이 막 수주하고 막 난리 나게 삼성중공업도 거의 막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잘 한국조선도 그렇고. 자, 그러면 수주 1위 했으니까 엄청난 일이라고 벌어집니다. 올해 1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전체 92척을 발주해서 선사들이 92척 발주했는데 그중 우리가 43척을 해서 수주 1등 했고요. 물론 중국도 40척 이상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아주 비싼 큰 대형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수주 잔량을 지금 1월 기준으로 수주 잔량을 보니까 기존의 수주 쭉 한 거죠. 중국이 36% 점유율 1등이에요. 지금까지 수주한 것은 잔량으로. 한국이 32% 2등이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11%. 과거에 사실은 일본이 최고 1등이었어요. 2000년도 초반 전에. 그래서 우리가 수주 1등 했을 때가 우리가 이제 일본이 조선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정주행해서 회장이 막 이제 도크 만들어서 이제 배 만드는 공장 도크 네. 만들어가지고 수주를 막 따가지고 했거든요. 정부의 지원받고 해가지고 그때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거든요. 2000년도 3월달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지금 수주를 받은 게 있잖아요. 1등 같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문기사에 2000년도 3월에 일본을 드디어 제치고 수주 1등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조선주를 샀으면 100배 올라갔습니다. 50배 기본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 막 조선이 이제 중국이 엄청난 이제 성장을 서부 대개발 하니까 철강석부터 해서 뭐 원자재 공물부터 많이 실어 날라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벌크선 철강석하고 벌크선 하고 그다음에 또 상품 만들어 가지고 수출 막 하니까 중국이 성장하니까 거기서 컨테이너선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운임 해운사들이 계속 배를 발주를 주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네. 조선업이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1등 갔으니 그때는 뉴스만 하면 올라갔어요. 요즘은 이제 전기차는 막 그러듯이. 그래서 그때는 뉴스를 보고 수주 보고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뉴스 나도 잘 안 갈까요?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수주를 하고 딸에서 잘 못 갑니다. 이것은 성장 산업이 아니라 성숙기 산업, 교체 수요만 있는 거죠. 핸드폰 요즘 교체 수요만 거의 있듯이 그러면 조선 1등 가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잔고 1등이고 뭐 우리도 근데 중국이 벌써 뺏어갔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뺏어갔고요. 과거 일본을 우리가 뺏어와서 우리가 성장하니까 1등이 된 거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도 올라갔고 한국 뭐 현대중공 같은 55만 원 갔다가 10만 원 정도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147배나 올라갔어요. 저가 대비 2000년도 저가 대비 7년 동안. 네. 지금은 다 밑에 있죠, 그죠? 그것은 과거의 영광을 못 찾고 또한 실적도 막 적자나고 그랬잖아요. 삼성중공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력으로 해양 해양 부유식 바다 위에 띄우고 기름을 캐는 기름이 $100대. 그런데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비용만 들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된 거죠. 그래서 수주를 잘못한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구조조정 끝나고 다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흑자 전환하고. 그래도 아직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워낙 비싸요.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주가란 것은 이제 과거에 수주만 무조건하면 되는데 그것은 2000년도 시대고 지금은 그게 회사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 굳이 따져보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크죠. 이제 그래서 네.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등 수주로 받는 게 대형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원형 운반선 중에 초대 원형 운반선 이제 원형 운반선 과거 이제 초대 원형 운반선하고 대형 컨테이너선이 과거에 언제 정도의 발주가 많았냐면 2005년도 정도 네. 이럴 때입니다. 그럼 2005년도 지금 2020년, 21년도가 15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발주한 그때 했던 그 대형 선박 한 20년 돼가지고 15년 노후가 돼가지고 네. 교체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수요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교체만 수요가 있으니까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주가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이 지금 현재 이런 대형으로 수주하니까 그러면 수주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주가 많이 해서 수주를 많이 한다면 좋은데 경기가 그만큼 성장할까요? 저성장이잖아요. 다른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뭐 빼고 나머지 인도 빼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들은 앞으로 2년 뒤에 과거 2019년만큼 회복된다 그럽니다. 경제. 그러기 때문에 멀었죠. 그래서 꼭 그런 생각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소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조선 업계 자체 이 산업에 대한 조금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수주 소식이 조선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이제는 힘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조선주 말고 이제 해운주는 조금 다를까요? 해운주들은 최근에 그래도 상승세를 좀 잘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운임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해운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운임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이제 지수 운임 지수가 이제 2월 26일 기준으로 1TU는 20피터 컨테이너 크기가 한 컨테이너 박스 한 개를 1TU 네. 그거든요. 이런 걸 이제 100개 실으면 100TU 되는 거고 이제 크기를 이렇게 잽니다. 그래서 1TU 기준으로 지금 4,047달러니까 네. 작년 10월 말에 1,000달러 정도 했거든요. 1,100달러. 4배나 올라온 거예요. 4배나 올랐네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4배 올랐으니까 벌크선 운임지수가 올라갔어. 벌크선이 아니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 컨테이너를 실어난 운임을 그만큼 많이 비싸게 받는 거죠. 작년에는 1,000원 받다가 지금 4,000원 받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계속 앞으로 좋으면 이 컨테이너 받는 선사들은 아주 돈을 많이 벌겠죠. 그쵸. 그럼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가 HMM 현대상선 그죠? 그럼 이게 현대상선은 이제 주로 장거리 노선이 많아요. 미주 노선. 그러면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비싸졌으니까 장거리로 가는 그 운임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가 좀 회복되고 그러면 중국도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수출하면 중국이 많아요. 중국이 수출이 미국이니까 미국의 컨테이너 안에 제품이나 이런 거 상품을 실어가지고 컨테이너에서 미국에 딱 갔는데 미국 아주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갖다 놨는데 그게 실어가지고 빨리 비워가지고 다시 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컨테이너가 빈 박스가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을 안에 채워서 옮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항구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가 딱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정체돼 있는 거죠. 거기에 컨테이너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주고라도 빨리 컨테이너를 구해가지고 빨리 갖다 달라. 그래서 막 몇 배를 주고라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물 증가, 중국발 화물 증가됐는데 거기에 박스가 없어서 그 박스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박스 관련된 적체 현상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수혜는 이렇게 장기 미주 노선의 수혜가 큰 거죠. 그래서 H&M 주가는 잘 올라가는 거고 있고요. 그럼 이 H&M 주가가 사실은 2000년도에 2020년 3월 23일 2,000원짜리가 지금 10배 올랐어요. 이렇게. 네. 이게 바로 구조적으로 좋았을 때는 일단 1차적인 이런 현상을 알고 1차적인 수혜가 뭘지를 판단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페노션 이런 거 하지 않고 페노선 벌거선 지수를 많이 페노선 벌거선이라는 것은 철강성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운임을 주로 이렇게 해운사들이 하거든요. 이 회사는 현대상선은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미국으로 실어 나르고 유럽 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쫙 올라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마 이 노선 운임 고공행진은 올해 상반기까지 저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고 그럼 코로나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 네. 급격하게 컨테이너가 비워집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항구에 있다가 지방으로 저기 내륙으로 막 실어 날라가지고 비워가지고 소비하면 또 다시 해가 또 다른데 싣고 빈 걸 다시 또 미국 거 싣고 또 중국 가고 우리나라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원활화 되겠죠, 그죠? 지금 컨테이너가 구조적으로 많이 부족한 저 경기가 엄청나게 살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이동을 보면 그걸로 경기가 아주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물동량이 막 늘어가지 하는 게 아니라 적체 이제 항구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창고에 있듯이 이제 됐다. 그래서 보고 네. 이제 그림자를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벌거선 물동량 이렇게 차트 이렇게 보니까 물동량이 증가가 별로 안 된 거예요. 물동량이 보시면 이제 작년비 올해도 한 3%밖에 안 늘지 않는 거예요. 물동량이. 네. 3%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은 얼마 늘지 않은 거죠. 적체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 적체 현상이 해소가 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까지 계속 코로나가 없어지면 빠르게 악재로 반영돼서 빠르게 제자리 찾아서 정상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되고요. 네. BDI 추이를 보더라도 BDI는 이제 벌거선 쪽이잖아요. 그럼 BDI는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주식을 보시면 많이 올랐지 그것도. 그러면 BDI도 계속 추세적으로 올랐으니까 올해 제일 왼쪽 그림의 왼쪽에 제일 짧은 하다가 2021년도 올해 초반 1, 2, 3월 달에 보면 고공행진 과거의 2010년, 12, 이렇게 16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됐고 BDI 지수가 그것은 벌써 지금 벌거선 운임 지수도 아주 높게 고공행진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주로 이 여름에 고점 찍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그렇지만 그 이후에까지는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고 갖고 계신 분 이익 실현을 해서 비중 계속해서 줄여가서 여름 전에 다 나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해운 조선 관련 업종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앞서 보신 것처럼 HMM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준호님이 HMM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 경기 민감주의 좀 대표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해운주들이. 근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 뭐 이런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짤까요? 이게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수급의 수급으로. 미스매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의 미스매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업황은 뭐 해소됐다가 빠르게 정상화된다면 업황 개선이 계속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업황 개선이 개선된다면 과거처럼 엄청난 경기가 좋은 어떤 시대가 그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적 고공행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 꼭 감안하고 하라.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고점 임박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H&M 주가를 보더라도 이번 주에 지금 하다가 급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저 위에 가다가
플러스 8% 가다가 마이너스 9%대 8% 끝났어요. 오늘도 잠깐 올라가고. 그런데 주봉 차트를 딱 보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연봉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몇 번째이기 때문에 그 단순히 보더라도 보시면 삼봉 차트가 나왔습니다. 봉이 3개거든, 봉이. 봉이 3개라는 이제 더 이상 가기 쉽지 않은 거죠, 주봉으로. 그럼 중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는 고점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매매에 초보자는 따라가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실증 그러지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구조적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 매매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이렇게 보시면 네. 한국조선해양은 모양이 주봉 차트로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아직까지 실적 전망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실적 전망을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 테이블이 나오죠. 전망 테이블 보시면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도 아니면서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아야 될까 8조. 이거 사실은 적정 주가 지금보다 반타작 돼도 적정 주가 아무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관심해서 저는 초보자는 특히 매매 차트 보면 매매할 수 없는 분들은 가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는 매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야인스톡에서는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해운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온 감도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뭐 개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실적이 과연 그것을 따라줄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주의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인스톡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새로운 이슈와 종목 진단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 야인스톡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봄 바이든 바람이 분다입니다. 네, 좋은 바람일까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정부가 중단했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가속화 계획의 하나인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는데요.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해상풍력 개발 회사인 빈야드 윈드가 매사추세츠주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2035년까지 미국 전기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유니슨과 CS 윈드 등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이 해상풍력이라는 바람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내 주식에서 이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김범석 교수님 연결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제주대학교 김범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과 함께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네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좀 중단했었던 이 해상풍력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빈야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 허가 절차를 재개하는 걸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8만 3천 개 일자리와 매년 25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빈야드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의 해상풍력의 시발점이 될 텐데요. 지금 빈야드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800메가와트 규모로 지금 1단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빈야드 프로젝트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중단되었었다가 최근에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 추진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800메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데 사업비로는 약 한 3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미국으로 봤을 때는 대형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런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실어 갔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이 풍력, 해상 풍력에 관해서 먼저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네. 그렇다면 이 풍력 에너지 산업의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글로벌 풍력 발전 사업은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목표 하에 지금 성숙 단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새로운 풍력 발전기가 한 300기가와트 이상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651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그것의 절반 규모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까지 가면 전 세계 누적 설비 용량이 1000기가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풍력 발전 시장 규모가 매년 120조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가게 되면 매년 150조 시장으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린 뉴딜과 같은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이 이 풍력 발전 산업 시장 확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 단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의 PPA라든지 RE100이라는 이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시장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김범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 카카오님이 동방 박사님 퇴근하셨습니까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죠. 아직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요. 또 이 야인스톡 이후에 동방 박사의 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들까지 끝까지 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이번에는 친환경,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친환경 관련주들 많이 올라갈 것이다.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는 있는데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해상 풍력에 대한 좀 움직임으로 조금 더 모멘텀을 다시 한번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드라이브를 아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SOC 개발이라든지 꿀뚝 산업을 기존 걸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호무역하면서도 물론 경제는 좋았던 것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 경기를 살렸던 것들이 IT 쪽이거든요. IT 기업들이 오히려 잘 됐거든요. 네네. 실적이 꿀뚝 기업들은 쉽지 않았고, 근데 원래 민주당 정부에서는 주로 이렇게 친환경이나 IT 쪽 이런 걸 원래 과거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IT 기업들 주가가 아주 좋아한 건데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 주식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오히려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정책 관련된 드라이브를 계속 행정명령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길게 보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관련된 업종들이 2분기부터가 다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성수기라서 실적에 또 기여가 되고 있고 될걸 보이고 네. 그러나 이 관련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수급이 돈이 들어와야만 거기에 성장하든지 주가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관련된 ETF 관련된 시장으로 자금이 글로벌 많이 들어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누딜 관련된 펀드 관련된 돈이 들어가서 많이 올랐을 때는 주식은 내려오기도 하지만 네. 그렇다고 글로벌 어떤 자금의 흐름에서는 친환경 관련된 어떤 누딜 관련된
이제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 추세적인 흐름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력 관련된 미국이 바이든 정부도 풍력 태양광 해서 크게 키우면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수혜가 어디일까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몇 개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풍력 관련된 뭐 CS 윈드라든지 그러면 영국뿐만 아니라 대만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주가가 크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이제 그런 뭐 특별한 기업들은 관심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실제로 미국의 어떤 친환경 해서 수혜를 국내 기업 수혜 보는 거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쪽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불투명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또 오늘 그에 대한 좀 호재를 받아들이면서 요새 좀 최근에 쉬어갔던 친환경 관련주 특히나 해상풍력 관련주가 오늘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넓게 뭐 탄소를 줄인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뭐 이쪽까지도 다 이제 친환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 이제 이들 모든 테마들 가운데서 가장 좀 잘 나가는 것 또 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있을 거고요. 테슬라가 이제 어제 또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네. 테슬라는 어제는 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테슬라가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이 빠진 것보다 많이 올란 거죠. 이제 테슬라를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이제 900달러대에서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9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이 내려갔죠. 최근에 500 뭐 달러 초반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539달러 그러면 900달러에서 제가 900달러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길고 좀 900달러입니까? 원래는 900달러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900달러까지 가면 10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제로 지수라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600달러대 조정받고 끝나야 되거든요. 정상적일 때는. 그래서 600달러 오면 거의 다 조정받고 이제 지지부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는데 이건 그냥 급락해서 539달러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거의 한 38% 가까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럼 거의 기술적으로는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빠진 거죠. 그 상태에서 지지선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할 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빠졌다는 개념을 갖고 38%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일단은 사야 될 구간이 일단 들어갑니다. 네. 신규로 어제 기존에는 주가를 보면 테슬라 같은 하루에 막 급등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으면 지금은 어제는 안정적으로 양봉 이렇게 올라갔거든. 그것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이나 이런 기존에 뭐 이익 실현에 들어와서 꾸준히 샀다는 거죠. 시가부터 꾸준히 샀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 중국 공장이 있어서 중국에서 판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 자동차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어서 시장도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이 자동차 전기차 가장 크니까 거기에 중국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같이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호재도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것도 있지만 네.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솔루션이 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전기차 값이 6천만이고 자율주행 솔루션 1,000만 원, 그러면 보증금 없는데 7천만 주고 못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애플이 핸드폰 팔고 관련된 이제 우리 갤럭시도 그렇고 이어폰이 팔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관련된 거 팔고 그 탓이 이게 사야 되거든요. 요즘 이어폰 이렇게 무선 20만 원 내외 하거든 갤럭시 네. 같은 그죠? 그러면 핸드폰 사고 150만 원 사고 20만 또 사야 되잖아요. 그처럼 이 솔루션 테슬라 사면 당연히 그 솔루션 거의 다 사요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고속도로에 이렇게 보면 테슬라 가는 사람들이 손도 놓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두 손 핸드폰하고 이렇게 진짜 있어요? 달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자율주행 그 솔루션 와. 사가지고 조금 조작해서 이렇게 가면 고속도로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가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테슬라가 가장 자율주행 앞서간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독일 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팔리는 건 잘 팔리고 그럼 테슬라가 계속 팔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테슬라 이제 주식을 주가를 보고 우리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감안해서 보고 사고 팔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전기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요즘은 현대기아차에서 아이오닉도 지금 나온 거 잘 그쵸.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또 7월에 나와요. 기아차 가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차가 나와서 잘 팔리면 기존의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차 만든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부터 쪽쪽 잘 팔리면 당연히 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화를 선도했다는 거죠. 바로 전기차가 대중화된다는 그게 바로 테슬라의 판매 때문에 테슬라가 다른 내연기관 전기차를 별로 안 만들고 계속 나는 기존 자동차 고집하고 있으면 테슬라가 계속 만드는 쪽쪽 다 팔면 점유율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가 100대 팔리는데 테슬라가 20대 팔아버리면 네. 그럼 다른 데는 계속 MS 주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만 만드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만들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은 MS가 즉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대기아차도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그러면 지금 630만 대 작년에 팔는데 그보다 전기차로 가는 시대에 더 적게 팔릴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애플도 만들지, 그다음 아마존도 만들 거요, IT 기업 거의 텐센트도 다 만들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테슬라는 이제 거의 바닥에 찍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제 테슬라도 뭐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600달러 이하에는 사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풍력이랑 2차 전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친환경 하면은 태양광 얘기도 네, 빼놓을 맞아요. 수 없거든요. 투게더님께서도 도대체 태양광은 언제쯤 가려나 하셨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태양광은 또 여전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태양광은 좀 어떨까요? 간단하게만. 태양광은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테마예요. 테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바이든 정부 때 우리나라도 뉴딜 해가지고 뭐 태양광 폭력해서 네네. 야 이제 태양광 시대가 오나 보다 태양광 얼마나 좋아 이제 그죠? 그러면 뭐 수소도 이렇게 저기 이산화탄소도 배출이 적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시에 우리 살잖아요 전부 다. 네. 도시에 다 살고 있으니까 대다수가 태양광 그 기판 태양광 열판을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새를 만들어서 태양광 하면 어디다 설치해요? 아파트 위에다 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럼 산에다 하면 되는데 산을 조림법 때문에 산림 때문에 환경 훼손 때문에 갖다 설치도 못하죠. 또 비탈 해놓으면 비용 다 무너지면 또 비용 엄청 들어가잖아요. 요즘 발전소 태양광 발전. 그러면 풍력도 그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니까 풍력을 해양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자연 환경 여러 가지가 막 있어가지고 서로 연계돼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태양광 산업이 단지가 풍력 단지가 큰 게 2개 있는데 이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추진하면 연방 정부에서 계속 뭐 여러 가지 환경 단체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계속 승인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획만 잡아놓고 안 됐거든 가게. 네.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단시켜서 그런 거 있지만 이제 이번엔 행정명령을 해서 주지사들이 알아서 빨리 추진하라고 이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도 행정장관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까지 행정명령 내렸는데 그래도 관련된 연방점 하도 걸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풍력하고 태양광 쪽은 대중화라는 게 네. 일반적으로 아주 쉽지 않지 않겠나 불투명하다 저는 보고 있고 전망이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보다는 전기차 쪽 생산 이것은 그냥 어떤 친환경 이런 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보다는 배터리 기업이 갑이다. 오늘 어제 신문에 이제 이렇게 배터리 전기차 생산하는 게 어리고 배터리가 갑이다 이렇게 제목해놨는데 제가 17년도 18년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갑이 아니라 배터리 회사가 갑이다. LG화학이 갑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갑이에요. 자동차 전기차는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신문에 이렇게 보면 LG화학은 저기 미국에서도 폭스바겐 걸 안 받아가지고 폭스바겐 SK 이노베이션대 발주를 줘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만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LG화학이 갑인 거예요. SDI가 갑이다. 자동차 전기차는 그렇게 꼭 생각하셔서 투자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종목이라는 게 그래서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가을 정도까지는 전기차만 붙으면 그냥 주식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그다음에 작년 9월부터는 뭐 대한유화 이렇게처럼 경기 민감, 석유화학 경기 민감에서 신성장 엔진을 붙이는 뭐 전기차 분리막이라든지 관련 소재를 하는 회사들이 같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대한유화, 뭐 SK이노베이션도 정유에서 배터리 있으니까 급등을 연말에 했었고, 네. 그처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원자재가 올라가는 어떤 그 큰 흐름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걸로 보여요. 미국 국채 10년물도 앞으로 2%대는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원자재 관련된 걸 하면서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에 전가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 플러스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성장 엔진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 보면 예를 들어서 구리다. 그럼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구리를 직접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해서 하면서 제품 가격에다 그걸 구리 가격 올라간 걸 전가시킬 수 있으려면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려면 수요가 탄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리 수요. 네. 그럼 제가 큰 구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공급을 하는 회사들은 제품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걸 그대로 다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구리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친환경에서 구리를 많이 씁니다. 일반 자동차도 몇 배 이상 쓰고요. 그러면 IT도 그렇지만 그러면 친환경 관련된 수요에 들어가는 구리들은 좋은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박이다. 그러면 전기차의 동박은 배터리 원가의 한 4%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네. 구리 가격이 100% 더블 올라간다면 그 올라간 것을 배터리 가격에 전가시켜 동박 가격 수요 업체들 전가시켜도 전체 배터리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 그래서 고성장 산업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제가 두 번째 동방바삭의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 같은 올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되면 구조적으로 앞으로 요즘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적게 만들겠죠, 그죠? 그것처럼 앞으로 구조적으로 수혜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야인스톡에서는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바이든이 바람을 불어와서 해상풍력 관련주들 오늘 좀 들썩였고요. 뭐 태양광 그리고 테슬라발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좀 전체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 동방박사의 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길로 떠나볼까요, 전문가님? 지금 동방바삭길 프로그램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광고에 이렇게 지도에 보니까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 한 개 빠졌더라고요. 아,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다 사실 알잖아요. 설명 필요 없는 종목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죠? 아. 근데 위에서 95,000대 막 자금 맞아요. 크시면 막 사가지고 물리시는 분 많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1등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실패 없는 1등주에 속합니다. 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인데 실패 없는 1등주는 성장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패 없는 1등주인데요. 그럼 삼성전자는 위기가 오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LCD, TV 이렇게 만들잖아. TV 만들 LCD 만들고 거기다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를 했고요. 또 반도체 하다가 이제 하나 자회사 저기 만들어 가지고 삼성바이오 지분 절반해서 삼성바이오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하다가 안 되니까 메모리 고성장이 이제 멈추면 먹고 살 게 없으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서 또 비메모리까지. 이 자율적이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부가 성장을 멈추면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새로 매출로 성장을 시켜서 이 삼성전자는 본 기업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혁신을 거듭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갖춘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등주 이것은 끊임없이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인생 동반주다. 이렇게 인생 내 주식 인생을 살면 주식을 시작하면 일단은 삼성전자를 사면 가지고 가야 된다. 네. 만약에 수익을 못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납니다. 갖고 계시면 그래서 인생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서야 이제 종목 주식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삼성전자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사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이제 8만 원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보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동반주로서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 보셔도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또 중요한 게 코멘트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딱 말해볼까요? 삼성전자는 20% 이상 20%? 빠지면 네. 그냥 담아도 손실이 거의 없어요. 바닥권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네. 큰 위기가 오면 30%고요. 정말 작년 3월 같은 그다음 IMF 때 그러지 않고는 20%대 오면 일단 사. 지금 17% 빠졌거든요. 네. 3%만 더 빠지면 그냥 눈 감고 사도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50%는 날 걸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지매님께서 삼성전자는 적금이다 하셨는데 계속해서 인생 동반주로서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또 눈여겨보고 담아가도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추천주 동방박사의 길 삼성전자의 길도 열심히 함께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